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공기조화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서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은 20문제 중 10문제가 배치되고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배관재료, 공작, 급수설비, 급탕설비, 난방설비, 배수통기설비, 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비적산, 설계도면 작성 외에 공기조화나 냉동에서 나올 배관에 관한 문제들이 별도로 출제된 부분이 있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관 재료는 본문 내용이 좀 짧으므로 배관 기능장 수준의 내용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첨언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지지는 네 가지로 일단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장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배관지지 종류는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 행거는 위에서 지지하는 것을 행거라고 합니다. 스포트는 아래에서 잡아서 배관을 지지하는 것이 스포트입니다. 리스트레인트는 행거 중에서 배관을 고정시켜주는 것이 리스트레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스는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브레이스는 완충기.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배관 지지는 기본적인 건 다 되는 겁니다. 행거는 배관을 하중을 위에서 잡아서 지지하는 거다. 종류로는 콘스탄트, 스프링, 리지드 행거. 행거의 종류로는 콘스탄트, 스프링 행거, 리지드 행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트는 아래에서 떠받쳐 지지하는 겁니다. 떠받쳐 지지하는 거. 파이프슈, 리지드, 스프링, 롤러 스포트. 스포트는 아래에서 떠받쳐 지지하는 것이고 파이프슈, 리지드, 스프링, 롤러 스포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레인트. 리스트레인트는 배관이 열을 받으면 열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배관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열 팽창에 대해서도 했고, 열 팽창 때문에 우리가 루스, 벨스, 볼, 네. 그 열 팽창을 잡아주는 장치들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때 배관이 이동을 구속해주는 것이 리스트레인트입니다. 앵커, 스토퍼, 가이드. 리스트레인트는 앵커, 스토프, 가이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브레이스는 펌프나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충격, 서징을 완화해주는 완충기가 브레이스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자체 하중, 열에 대한 신축, 진동이 배관에 작용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지지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스포트 맞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거, 레인트, 레이스, 스트레이트 레인트, 레스트 레인트, 리스트 레인트. 네, 이렇게 읽습니다. 맞습니다. 익스펜드는 관을 확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브레이스는 뭐라 그랬죠? 완충기. 그래서 배관 지지 종류는 행거, 스포트, 레스트레인트, 브레이스 네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6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배관이나 밸브 등 보온을 시공한 부분에 스포트에 설치돼서 관의 지중 또는 열팽창에, 자중 또는 열팽창에 의한 보온재 파손을 방지하는 것. 열팽창에서 배관이 늘어나면 보온재도 늘어나야 되는데 보온재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온재 파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는 것이 파이프슈입니다. 파이프슈는 스포트의 한 종류죠. 스포트 부에 설치된 종류. 스포트에 해당되는 건 파이프슈, 리지드, 스프링, 롤러 스포트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9번 배관의 행거용 지지철물을 매달기 위해 천장에 매입하는 철물은 행거는 천장에서 다는 건데 이거 위층 천장에 앙카를 박아서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를 박아서 행거를 고정해 주는 거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네 번째 문제 49번. 배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완전히 고정하는 장치는 리스트레인트의 종류의 한 가지로 앵커, 스토프, 가이드가 있다 그랬는데 앵커는 한 곳에 고정하는 겁니다. 한 곳에 고정하는 거. 행거를 매달 때 천장에 매입하는 철물도 인서트.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점에 고정하는 것은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로서 앵커다. 앵커, 스토프, 가이드가 리스트레인트다. 43번. 배관의 지지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배관의 중량 및 지지 고정 맞습니다. 배관 지지할 때 신축 제한을 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진동 및 충격을 방지한다. 브레이스. 부식 방지는 배관 지지와 관계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배관 지지 철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배관 지지 철물은 1번 충격과 진동에 힘들 수 있는 재료일 것 맞습니다. 배관 시공에 있어서 구배 조정이 용이할 것 구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배관 지지 철물은 3번 보온 및 방로를 위한 재료일 것
지지하고는 상관이 덜합니다. 이거는. 예, 배관 지지는 보온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프 슈도 설치하는 거니까. 4번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신축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배관 지지 철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 것은 틀렸다고 보다는 먼 것이니까 3번 보온이 배관 지지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지지장치 중 배관 지지에 필요한 조건, 배관 지지에 필요한 조건은 관내 유체 및 피복지의 중량을 지지하는 데 충분한 재료여야 된다. 관, 유체, 피복제의 합계를 주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진동과 충격에서도 견고해야 된다. 세 번째, 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에 적합해야 된다. 네 번째, 배관 시공에서 9배 조정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됐고, 다섯 번째, 지지 간격이 적당해야 됩니다. 지지에 필요한 조건, 중량을 지지해야 된다. 전체 중량. 두 번째, 외부에서 진동과 충격에 경고해야 되고, 세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에 대해서 적당해야 된다. 네 번째, 배관 시공에서 9배 기울기의 조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관의 지지 간격이 맞아야 된다. 관 두께에 따른 지지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지장치의 종류로는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행거는 배관계 중량을 위에서 걸어서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행거의 종류는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 리지드는 수직 방향 변이가 없는 곳에, 스프링 행거는 변이가 적은 곳에, 콘스탄트 행거는 관의 상하 이동을 허용한다. 변이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콘스탄트 행거입니다. 행거는 리지드, 스프링, 콘스탄트가 있는데, 리지드는 가장 변이가 적은 곳에, 스프링은 콘스탄트보다는 변이가 적은 곳에, 콘스탄트는 상하 방향을 이동 허용을 하는 것이 콘스탄트 행거의 종류입니다. 지지장치는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트, 리스트레이스 등이 있는데, 스포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포트는 아래에서 위로 지지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스포트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배관을 고정해서 지지하는 것이 스포트입니다. 여기에 스프링을 넣어서 상하 이동을 자유롭게 한 것이 스프링 완충 작용 장치, 스프링 스포트. 롤러 스포트는 요 안쪽에다가 배관이 구를 수 있도록 롤러를 만들어서 파이프가 좌우로 길이 방향으로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롤러 스포트입니다. 파이프 슈는 엘보 부분에 배관 꺾이는 부분에 영구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엘보 부분에 완전히 고정을 해 놓으면 이쪽 부분으로 신축할 것이고 앞쪽으로 신축하게 되겠죠. 이 코너 엘보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파이프 슈입니다. 네 번째, 리지드 스포트. 리지드 스포트는 H빔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H빔, 요 H빔으로 만들어서 5개의 여러 가지 종류가 배관을 한 번에 지지하는 것을 리지드 스포트라고 한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요 부분이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스포트, 우측에 있는 그림이 위에서 천정에서 아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행거. 그 다음에 이 행거를 고정할 수 있는 게 인서트.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장치는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리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트레인트는 배관 신축으로 인한 상하, 좌우 이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관 신축으로 인한 구속작용이 리스트레인트입니다. 그래서 앵커, 스토퍼, 가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앵커는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해서 완전히 구속 고정, 완전 고정이 앵커다. 앙카를 박아놓는 거죠. 스토퍼는 축방향을 구속하고 축과 직각 방향의 이동을 구속한다. 나머지 이동은 상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스토프. 가이드는 루프형 슬리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직각의 이동은 구성하지만 축방향 이동은 안내하는 것이다. 가이드는 신축의 위험에 대응해서 만드는 것이 가이드다. 안내하는 거죠. 가이드. 지지장치 종류,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트, 브레이스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이스는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수격작용에 대한 감쇄 또는 완화 흡수하는 것이 브레이스다. 브레이스가 뭐다? 진동, 수격작용을 감쇄, 완화하는 것이 브레이스고, 브레이스는 방진구와 완충기, 방진구는 진동 방지, 완충기는 수격작용 안전밸브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타로는 이어, 슈즈, 러그, 스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레스팅 슈인데 여기서 고정이 되면 배관 앞 길이 방향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앵거 슈는 얹어 놓는 거죠. 얹어 놓게 되는 것이고, 가이드 슈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이 자체가 한 개의 몸체에 대해서 슬라이딩 한다는 거죠. 가이드 해주는 거죠. 가이드 슈 중에서 이 안쪽에 패킹제를 달아서 배관하고 가이드하고 절연되도록 하는 절연 가이드 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49번 배관의 바닥이나 벽을 간통할 때, 배관이 바닥이나 벽을 간통할 때 설치하는 슬리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슬리브, 책 내용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리브의 구경은 간통 배관의 지름보다 충분히 크게 사용한다. 배관보다 지름이 커야 된다. 슬리브. 두 번째, 방수층을 통과할 때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슬리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슬리브를 먼저 설치해 놔야죠. 그래서 요게 정답일 것이고요. 3번, 슬리브를 설치하여 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용이하게 한다. 슬리브의 목적입니다.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은 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다. 목적입니다. 목적. 4번, 슬리브를 설치하여 관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슬리브를 설치할 때는 목적은 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관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지름보다 크게 설치하는 것이 슬리브입니다. 보이는 것은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 전에 철근을 깐 다음에 슬리브를 이렇게 설치해 두고 콘크리트를 하면 나중에 이 사이로 배관들이 지나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방수를 하면 방수층이 깨지도 않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슬리브의 그림이고, 슬리브는 뭐 하는 거다? 관의 신축에 대비하고 배관 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배관이 바닥이나 벽을 간통하는 경우에 콘크리트 탓을 전에 설치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탓을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돌기분에다 못을 박아 놓죠.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세면기 욕조용과 양변기 PR용 이렇게 성형 슬리브를 먼저 설치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성형 슬리브를 먼저 설치해 놓으면 이쪽으로 PVC를 끼워서 나중에
위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되죠. 아니면 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어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밑에 철근을 자를 수도 있고 전선관을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슬리브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긴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슬리브들의 종류들입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세면기 슬리브는 35파이, 욕조 슬리브는 40파이, 싱크 슬리브는 50파이, 소변기는 80파이, 양변기는 100파이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슬리브는 뭐 하는 거다? 콘크리트 탓을 전에 앞으로의 배관 수리나 교체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의 신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사이즈 명칭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규격을 정해서 슬리브를 설치하는 거다. 슬리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킹은 틈새에서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틈새가 생기면 유체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나사용 패킹, 플랜지 패킹, 그 다음에 그랜드 패킹. 패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킹은 나사용 패킹으로는 페인트, 일산화의 납, 액상 수지, 실링 테이프 등이 나사용 패킹입니다. 플랜지 패킹은 고무, 성면, 금속 패킹 세 가지로 나눕니다. 플랜지에 넣어서 조이는 것은 고무, 성면, 금속 패킹으로 나눕니다. 그랜드 패킹은 여곽이나 펌프 등의 축봉, 그 다음에 액의 누수량을 적게 한다. 액을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수를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왜? 윤활과 냉각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랜드 패킹을 쓰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한 개 종류마다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패킹의 재료 첫 번째 플랜지 패킹으로는 고무 패킹, 성면 패킹, 금속 패킹이 있는데 고무 패킹부터 보면 천연 고무가 있습니다. 천연 고무는 기름과 열에는 약합니다. 내열성은 100도, 내한성은 마이너스 55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냉수, 배수 공기배관에 사용하고 합성고무, 천연고무의 내열성과 내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오프렌은 합성고무를 만들어서 내열도가 마이너스 46도에서 121도인 합성고무를 사용합니다. 내산성, 내열성, 내유성이 무엇보다 좋다? 천연고무 패킹보다 좋다.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요. 물, 공기, 기름, 냉매 등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고무는 기름과 냉매 배관에 사용하면 녹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를 쓰는 겁니다. 고압 전기 배관에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천연고무의 모서에는 기름 및 냉매 배관 등의 합성고무를 사용한다. 두 번째, 식물성 섬유제.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기름을 넣고 올시트 패킹 한 겁니다. 여러 겹의 한지를 기름으로 강화한 거다. 그래서 펌프, 기어박스, 유리배관 등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식물성 섬유제 패킹 재료입니다. 패킹 재료 중 동물성 섬유제는 가죽과 펠트가 있습니다. 가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좋지만 내열도 녹습니다. 알칼리에 용해됩니다. 그래서 약품성에는 쓸 수 없습니다. 펠트는 거친 섬유 제품입니다. 섬유 제품 펠트는 압수성이 크고 알칼리성에 용해되고 내유성 기름 배관에 쓸 수 있습니다. 펠트는 가죽은 기름 배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성면 조인트, 섬유가 미세하고 광물질로 된 패킹제입니다. 성면이다 보니까 무기질이거든요. 450도까지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스팀, 온수, 기름 배관에 적합합니다. 성면을 가공한 슈퍼히트, 패킹 재료 중에 슈퍼히트, 성면을 가공한 것이다 가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는 성면보다는 합성수지 패킹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플랜지 패킹을 사용하고 테이프로도 사용하고 테프론 패킹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260에서 260까지 사용합니다.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200에서 상온 260도까지 기름에도 침식되지 않아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킹이 합성수지 패킹입니다. 합성수지 패킹 테프론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패킹. 금속 패킹은 압력만을 쓸 때, 압력만을 요구할 때 철, 구리,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압력만을 요구할 때는 철, 구리, 알루미늄으로 만들고요. 고온, 고압, 온도도 요구한다 그러면 스테인리스, 크롬, 모넬 메탈로 금속 패킹을 만들었습니다. 압력만을 할 때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만들고 고온, 고압 하에서는 스테인리스, 크롬, 모넬 메탈 등이 사용이 되는데 물론 뭐 압력만을 쓰는데 스테인리스 금속 패킹을 썼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나사용 패킹, 나사용 패킹은 나사용 페인트, 일산화연, 액상 합성수지. 나사용 패킹은 나사용 페인트와 일산화연, 액상 합성수지 세 가지를 쓰는데 나사용 페인트는 광명단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기름 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연, 냉매 배관에 사용하는 것이고 일산화연을 소량 첨가한 것이 일산화연 패킹입니다. 액상 합성수지 내유성이고 내열 범위가 30도에서 130도. 화학 제품에 강하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 거다? 약품, 전기, 기름 배관에 쓸 수 있는 것이 액상 합성수지다. 광명단은 농막이 밴드에 쓰이는 것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단의 아마인유를 배합해서 밀착력이 강하고 풍화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료 미칠용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연단에 뭘 섞었다고요? 아마인유. 연단에 아마인유 섞은 게 광명단이다. 광명단은 밀착이 강하고 풍화에도 강하고 다른 페인트에 미칠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패킹입니다. 그랜드 패킹은 펌프, 압축기 등의 축봉에 쓰는 것입니다. 축봉에 습동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축의 원추를 패킹박스 요게 그랜드 패킹입니다. 그 틈에 패킹을 끼워서 축방향으로 압축하는 거다. 그림에 보면 패킹 박스 안에 뭘 넣는다고 그랬죠? 그랜드 패킹을 각각 넣고 그랜드로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조여서 이 부분이 근데 회전을 해야 됩니다. 세게 조이면 돌질 못하겠죠. 그리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물이 새는 것도 막아주지만 물이 새야 된다 안 새야 된다 조금은 흘러줘야 요 그랜드 패킹과 축 사이에 윤활 작용을 하고 냉각 작용을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현재 모양으로 생긴 게 그랜드 패킹이다. 그랜드 패킹의 종류는 성면 각형 패킹, 성면 야한 패킹, 몰드 패킹, 아마존 패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면 각형 패킹은 성면을 사각형으로 짜서 흑연과 윤활유를 침투시킨 것이고 성면 각형은 대형 밸브의 그랜드에 사용합니다. 성면 야한 패킹은 성면살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소형 밸브에 사용합니다. 몰드 패킹은 성면, 흑연, 수지 등을 배합해서 만든 거고 펌프의 축봉 그랜드에 사용한다. 아마존 패킹은 면포, 내열고무, 컴파운드를 가공한 것이고
압축기에 사용합니다. 아마존 패킹은 압축기에 사용하고 몰드 패킹은 펌프에 사용하고 승면 야는 소형 밸브, 승면 각형은 대형 밸브에 사용을 합니다. 배관 재료 중 보온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온제는 보온, 보냉, 방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온제 기능으로는 보온, 보냉, 방로. 보온은 스팀관이나 온수관 등에 대한 단열을 하면서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위험 방지, 실내 공기의 이상 온도 상승을 방지한다. 즉, 더운 것을 식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보온, 더운 것이고, 보냉은 차가운 것, 냉수관, 냉매 배관 등에 대한 단열입니다. 그래서 보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냉열에 대한 단열도 하지만 결로도 방지를 합니다. 방로, 아주 차갑지는 않지만 급수관이나 배수관 등은 여름철에 결로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 표면에 일어나는 결로 방지가 목적인 것은 방로라고 합니다. 방로. 보온제 목적 세 가지는 보온, 보냉, 방로가 있다. 보온제의 구비 조건으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내열,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비중이 작아야 좋습니다. 가벼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연성, 타지 말고 물을 먹지 말고 불연성이고 내흡수성이 있을 것. 다섯 번째, 다공질이며 기공이 균일할 것. 다공질이고 균일하면 비중이 작아지고 열 전도율이 작아집니다. 보온제 구비 조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관의 보냉 시공의 목적은 보냉이니까 냉수의 에너지를 단열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결로 방지입니다. 결로만 방지하는 것은 방로가 되죠. 냉수관, 급수관 등의 방로가 되지만 보냉의 목적 두 가지는 결로와 냉단열입니다. 냉단열과 결로가 보냉. 보온은 더운 열에 대한 열을 지켜내기 위한 게 보온. 48번. 보온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열 전도율이 작을 것, 불연성이고 내습성이 클 것, 내식 및 내열성이 클 것, 비중이 적고 흡수성이 적을 것, 다공질이며 기공이 균일할 것. 요게 보온제의 구비 조건이고 1번이 틀렸습니다. 보온제의 구비 조건 5가지, 열 전도율이 작을 것, 내열, 내구성이 있을 것, 비중이 작을 것, 불연성이고 내흡성이 클 것. 5번째, 다공질이며 기공이 균일할 것. 요게 보온제의 구비 조건이다. 보온제는 보온, 보냉, 방로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제를 구분할 때는 유기질과 무기질 그리고 금속질 3가지로 보온제를 구분합니다. 유기질은 쉽게 말하면 유기질은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는 것. 무기질은 타지 않는 것. 금속질은 금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기질은 펠트, 동물의 털 같은 것이고 콜크 나무 껍질, 텍스, 수지, 기포성 수지, 폼 등이 유기질 보온제고요. 무기질은 폴라이트, 성면, 유리섬유, 탄산 마그네슘, 규조토, 안면
규산칼슘 등, 즉 흙이나 돌, 유리, 조개, 껍데기처럼 탄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한다.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것들이 무기질입니다. 펄라이트는 65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성면은 55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섬유는 뜨거운 열로 유리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면 유리가 섬유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것을 유리섬유라고 하거든요. 사용온도 300도씨. 탄산마그네슘, 조개 껍데기 성분인 탄산마그네슘은 사용온도가 250도입니다. 규조토, 이거는 흙입니다. 규조토, 흙, 하얀색 흙이죠. 진동이 있는 곳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면, 규산칼슘, 안면은 그 돌가루로 섬유를 만든 것을 안면이라고, 규산칼슘, 폰크라스, 발포초자, 실리카 파이버, 세라믹 파이버 등이 실리카 파이버나 세라믹 파이버는 우리가 현대사에서 만들어낸 무기질 보온제입니다. 금속질 보온제는 알루미늄 박은 보온통의 안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형태로 해서 나갈래는 열을 반사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박을 쓰는 것이 금속질 보온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 바닥에 깔은 매트의 한 면이 은박으로 되어 있죠. 은박지 자체가 이 매트 같은 것도 보온제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때는 유기질, 기포성 수지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매트로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 보온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49번. 배관에서 보온제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관 보온제 선택할 때 온도 범위 알아야 됩니다. 열전도율은 작아야 됩니다. 내용 연수, 내구 연한도 커야 됩니다. 운반 비용은 보온제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운반 비용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운반이 쉬운 재료를 쓰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선택할 때 운반 비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50번.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가 아닌 것은? 무기질, 타지 않는 것, 안면 안 탑니다. 맞습니다. 펠트, 동물의 털 같은 거죠. 타죠. 이거는 유기질 보온제입니다. 규조토, 무기질 보온제 맞습니다. 탄산마그네슘, 무기질 보온제 맞습니다. 규산칼슘, 유리섬유, 이것들은 다 무기질이죠. 답은 2번 펠트는 유기질 보온제라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유기질 보온제, 이번엔 유기질입니다. 타는 것이 아닌 것은? 성면, 무기질이네요. 바로 답이 나오네요. 펠트, 콜크, 기포성 수지, 텍스 등은 유기질 보온제다. 42번. 보온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무기질 보온제로는 안면, 유리면 등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안면이나 유리면은 무기질입니다. 탄산마그네슘은 250도, 안전사용온도 250도입니다. 파이프 보온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광명단은 밀착력이 강한 유기질 보온제. 광명단은 아니죠. 예. 광명단은 아까 우리 패킹 재료로 사용이 됐고, 아마인유를 넣어서 밀착력이 강함으로 다른 페인트에 미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광명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우모펠트, 소털로 만든 펠트는 곡면 시공이 매우 유리하다. 유기질 보온제로 우모펠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온제의 상세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온제는 재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온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질로는 유기질, 무기질, 금속제로 나눌 수 있고, 유기질은 타는 것, 펠트, 코르크, 기포성 수지 등이 있고, 무기질은
성면, 안면, 규조토, 탄산마그네슘, 유리섬유. 금속질은 알루미늄 박, 얇은 알루미늄을 씌워서 우리가 돗자리에 위에 은박이 있고 아래쪽에는 발포폴리에틸렌을 하는 우리가 은박 돗자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단일하는 것처럼 보온병에 넣어서 이렇게 열의 반사를 통해서 보온병에 또 은박으로 이렇게 칠하면 보온성이 강화되는 것이 알루미늄 박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용 온도에 따라서는 저온용, 유기질은 저온용에 사용합니다. 무기질은 유리솜, 규조토, 성면, 안면, 탄산마그네슘은 약 200도 정도 상온용에 사용하는 것이고, 고온용으로는 규산칼슘, 펄라이트, 팽창질석 등이 고온용에 사용이 됩니다. 보온제 구부 조건은 열 전도율이 작을 것, 흡수성이 작을 것, 기계적 강도가 좋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부피, 비중, 밀도가 작을 것, 경제적일 것 등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으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일단 흡수성이 좋아야 됩니다. 적당한 기계적 강도가 좋아야 되고, 시공성이 좋아야 되고, 부피, 비중이 좋아야 되고, 기공이 균일한 게 좋습니다. 그것들이 보온제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보온제의 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온제의 열 전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상승하면 열 전도율이 커집니다. 열 전도율은 큰 것보다 작은 게 보온제가 좋은 거거든요. 2번, 밀도, 비중, 밀도가 커지면 열 전도율이 커집니다. 밀도가 작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흡습, 물을 먹는 성질이 증가하면 열 전도율이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 젖은 옷으로 겨울에 있어봐야 아무리 두꺼워도 추운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공의 크기가 작고 균일할수록 열 전도율이 작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보온제는 온도가 낮으면 좋고요. 밀도나 흡습성, 기공이 작을수록 보온제 효과가 더 양호해집니다. 보온제 개별적으로 보온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보온제 중에 유기질 보온제 중에 펠트는 양모 펠트와 우모, 양털과 소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넣어서 방습한 것은 마이너스 60도까지, 아스팔트까지 섞어서 만든 건 60도까지 보냉이 가능하고 곡면 시공에 유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열 전도율이 0.042 정도 되고 안전 사용 온도는 100도 이하입니다. 100도 이하. 이거는 냉수관이나 온수관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팀관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펠트는 뭘로 만들었죠? 양모, 우모로 만들었다. 아스팔트를 넣으면 마이너스 60도까지 사용하다. 유기질 보온제 중 콜크 나무의 껍질이죠. 가장 우리 흔히 보는 것은 포도주 마개로 콜크를 씁니다. 이 콜크로 액체 및 기체를 쉽게 침투치지 않아서 보온제로 우수합니다. 냉수, 냉매, 냉각기 등의 보온에 사용하고 방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결합한 것을 탄화 콜크의 아스팔트는 탄화 콜크라고 한다. 열 전도율은 0.046 정도 되고 사용 온도는 13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펠트는 100도였습니다. 콜크는 130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기질 보온제로 기포성 수지는 화학 제품이죠. 합성 수지는 고무질 재료를 사용하여 다공 제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열 전도율이 극히 낮고 흡수성이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겁니다. 흡수성이 좋지 않아서 양호한 거다. 굽힘성이 풍부하며 불연소성이다. 방로제 보온제로 우수하다. 불연소성은 요거는
내연, 방연 기능이 좀 들어간 것들은 불연소성인데 기포성 수지 자체는 불에 탑니다. 불연소성이 강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기질 보온제는 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질 보온제의 네 번째 텍스류, 텍스는 톱밥,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해서 압축판 모양으로 제작한 것이 텍스류다. 텍스는 천장에 우리가 천장 재료로 쓰는 것이 텍스죠. 습기가 있으면 부식하고 충해를 받을 우려므로 방습 처리가 필요하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습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열전도는 0.057로 좀 큽니다. 사용 온도는 12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는 나무 톱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습기를 먹을 수 있고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전도는 0.057 정도이고 사용 온도는 120도 정도 되겠다. 여기까지가 유기질 보온제입니다. 유기질 보온제. 이번에는 무기질 보온제의 종류 중에서 성면을 보겠습니다. 성면, 돌가루로 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스베스트질 섬유로 되어 있다. 돌가루로 섬유를 만들었다. 진동을 받는 장치, 진동에 사용한다. 400도 이하에 사용합니다. 400도 이하, 800도에서는 강도와 보온성 상실할 수 있다는데 열전도율은 0.048. 사용 온도는 350에 550도니까 40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성면은 돌가루로 만들었고 진동을 받는 것을 사용하고 400도씨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 락울, 돌가루, 락울, 안산, 현무암, 석회성으로 돌로 섬유상으로 제조한 것이고 돌가루다 보니까 흡수성이 적고 풍화의 우려가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섬유가 거칠어서 꺾어지기가 쉽습니다. 알칼리는 강하나 산에는 약합니다. 알칼리는 강하고 산에는 약합니다. 열전도율 0.039, 열전도율은 좋습니다. 사용온도 500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조토. 하얗게 생긴 흙에서 돌가루로, 이것도 뭐 돌가루라고 봐도 무방한데 흙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얀색입니다. 열전도율이 다른 보온제에서 비해서 큽니다. 그러나 500도에서 사용할 굉장히 높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등 노백의 보온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시공 후 건조 시간이 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에다가 흙가루를 개는 거거든요. 물과 흙을 개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마르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고 나는데 진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진동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전도율이 0.083, 다른 것들은 0.04 정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큽니다. 그러나 안전 사용 온도가 성면을 사용하면 500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규조토는 굴곡진 기계 외면, 보일러 외면에 우리가 규조토로 단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질 보온제의 네 번째 유리섬유 글라스울입니다. 유리섬유는 녹은 유리를 압축공기나 원심력을 이용해서 섬유 형태로 제조하는 겁니다. 유리를 섬유 형태로 제조했다.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유리섬유는 흡수성이 큽니다. 보냉 재질로 건축의 벽체나 덕트 등에 사용합니다. 잘 타지 않은 350도 이하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방수 처리를 하면 600도까지 가능하고요. 열전도율은 0.036, 일반 보온제하고 열전도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규조토만 0.0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0.036에서 0.04 정도 되겠다. 유리섬유입니다. 무기질 보온제 중에 탄산마그네슘, 조개가루
조개 껍데기를 가루로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기성 탄산마그네슘과 성면을 8.5 대 15%로 비율로 섞은 겁니다. 열전도율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통상적으로 물 반죽해서 쓰거나 보온판이나 보온통 형태로 정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전도율은 0.05로 좀 높은 편이고, 탄산마그네슘은 250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유리섬유 350도, 규조토는 500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질 보온제 중 규산칼슘, 무기질 보온제 중 규산칼슘, 규산질, 석회질, 안면 등을 만들어서 결정체로 만든 보온제입니다. 압축 강도가 크며 반영구적입니다. 규산칼슘은 내수성,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고온 공업용에 사용합니다. 열전도는 0.053 정도이고 650도, 가장 높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규산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로 썩지 않은 것으로는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폴리스틸렌 폼, 냉수, 온수배관에 보냉, 보온까지 다 쓸 수 있고요.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불에는 약합니다. 아주 불에는 약하고 열전도율이 0.016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 온도는 85도, 100도씨까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단열보다는 보냉 쪽에 쓰는 것이 스티로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질 보온제 중 실리카 파이버 및 세라믹 파이버, 실리카나 세라믹 파이버는 글라스 실리카 울이나 탄산 글라스로부터 섬유로 산체를 한 것이 실리카 파이버고, 세라믹 파이버는 탄산 글라스로부터 한 겁니다. 열전도는 0.035고 실리카 파이버는 110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세라믹 파이버는 130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 무기질, 그 다음에 금속질 보온제죠. 금속질 보온제는 알루미늄 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알루미늄 박의 공기청 두께가 100mm일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복사열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속질 보온제는 알루미늄 박으로 사용하고 복사열 차단이 목적이고, 두께가 100mm 이하일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배관의 부식, 부식 형태로는 부분 부식, 국부 부식이라고 하는데 부분 부식이고요. 입계 부식, 선택 부식이 있다. 부식은 금속 재료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금속 재료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부식이라고 하는데, 건식, 습식, 전기, 마른 상태에서 부식되는 것과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부식되는 것과 정기적으로 부식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식, 철이 물에 습기가 있으면 녹서는 것, 이게 습식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고요. 철과 우리가 구리를 넣으면 여기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하면서 철이 부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식 형태입니다. 폐하가 높고 통기성이 좋으며 전기저항은 저항이 높은 토양에 매설된 금속과는 부식 속도가 작다. 이거는 마른 땅에서 좋고 통기성이 좋으니까 말랐다는 이야기고,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일 때 부식이 적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 속도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양의 환경, 조건, 이종 금속에 대하여서 꼭 균일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부식이 많이 생긴지 우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 형태는 부분 부식, 입계 부식, 선택 부식이 있고요. 금속 재료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건식, 습식, 전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용 도료, 방청용 페인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페인트라고 하면 광명단, 산화철, 알루미늄, 타르 및 아스팔트, 합성수지 도료 등이 있습니다. 광명단은 연단과 아마인유를 혼합한 거다. 밀착력이 강해서
미칠용으로 사용한다. 미칠용으로 사용한다. 요즘은 중금속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섞었었기 때문에 중금속 때문에 광명단 도료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요는 오렌지색, 붉은 오렌지색 색깔이고요. 산화철 도료는 검은 빨간색 산화철 도료입니다. 산화철, 그러면 산화철이라는 거는 녹선철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녹선철에 보일러나 아마인유를 섞어서 만들었고 도막이 부드럽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방생 효과는 적지만 광명단보다 적지만 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일본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산화철 도료다. 알루미늄 도료 음분이라고 페인트 중에 음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분칠을 하면 열을 잘 반사해 줍니다. 그래서 주출제 방열기 표면 그 다음에 도장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4번 타르 및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뭔지는 알죠? 까만색 우리 길에 깔아놓은 것이 아스팔트입니다. 물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물과 접촉을 막아서 부식을 방지하는 게 타르 및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에 잘 타죠. 그 다음에 합성수지조는 에폭시, 그 다음에 우레탄 이런 것들이 합성수지 도료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44. 연난에 아마인유를 배합한 거고 녹슨을 방지해서 도로막이 굳어서 풍화에 강하고 다른 도료에 미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다? 광명단이다. 광명단이 가장 기본적인 도료였습니다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47번 배관의 부식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전식이 있으니까 전기 절연을 시키면 됩니다. 도금을 하면 방청이 된 거죠. 예, 습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청을 한 거고 열처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열처리를 하면 부식이 조금 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열처리와 부식이 꼭 상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방청도료로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방통도료는 광명단, 산화철, 알루미늄 등등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세 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단 도료는 연단을 아마인유에 혼합한 거다. 연단을 아마인유에 혼합한 거다. 그래서 페인트, 미칠에 사용한다. 밀착력이 강하고 풍화에 강하다. 중금속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오렌지색, 진한 오렌지색, 빨간색 계열, 노란 오렌지색 계열의 도료가 광명단 도료입니다. 산화철 도료는 산화철, 즉 녹입니다. 쇠 녹을 가지고 보일러유나 아마인유와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하고 똑같아요. 빨간색 도료인데 우리가 도막이 부드럽고 녹방지는 광명단보다 완벽하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고요? 삽이라고 우리가 일본식 용어로 현장에서 사비칠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칠하는 미칠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도료입니다. 알루미늄 도료는 알루미늄 분말을 유성 바니쉬, 알루미늄 도료를 유성 바니쉬에 혼합해서 음분 페인트라고 합니다. 음분 페인트. 알루미늄 분말을 유성 바니쉬에 혼합해서 만든 도료이고 음분 페인트입니다. 수분, 습기 방지가 양호하고 녹을 잘 방지합니다. 내열성은 450도 정도 내열성이 좋고 열을 반사하므로 난방용, 방열기 표면에 사용하고 알루미늄 은박 개념으로 쓰면 우리가 보온 병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청 도료로 합성수지 도료가 있습니다. 합성수지 도료는 포탈산계, 요소 멜라민계, 염화 비닐계, 실리콘 수지계, 합성용 도료, 우리가 합성해서 쓰는 것이고 일반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상온에서 도막을 건조시키는 도료,
유성은 우수하지만 내수성은 불량한 게 포탈산계, 요소 맨날린계는 내열 도료로 사용합니다.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내열 도료, 베이킹 도료로 사용하고 내열, 내유, 내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소 멜라닌계는 내열, 내수, 내수성이 좋고 내열 도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염화 비닐계, PVC 비닐계로 쓴 것인데 약품성, 내유, 내산성이 우수하고 금속의 방식 도료가 우수하고 부착력, 내구성, 내열성 다 강합니다. 그래서 염화 비닐계 페인트를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페인트 그러면 염화 비닐계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 쓰는 게 실리콘 수지계입니다. 실리콘 수지계. 요소 메랄린계 같이 내열 도료 및 베이킹 도료로 사용하고 내열도가 250도 정도로 우수합니다. 이 내열도는 250도 정도로 우수하다. 아까 음분은 450도까지 썼고요. 실리콘 수지계는 내열도가 250도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방청 도료의 다섯 번째 타르 및 아스팔트입니다. 타르 및 아스팔트 액상으로 된 아스팔트를 녹여서 관 벽면과 물 사이에 넣으면 도막이 생성이 됩니다. 대기 중에 노출 시에 외부적인 연인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금이 가는 것과 도로가 금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끈끈해지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트 등과 함께 130도로 당금질해서 쓰는 것이 아스팔트 도로 타르 및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농도 아연 도료. 아연 도금 강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배관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청 도료 일종으로 맨홀 등에 물이 고여도 주위에 아연이 철 대신 부식되어서 철을 부식 방지하는 전기 부식 작용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농도 아연도로 우리가 아연도금 강판처럼 고농도로 만들어서 칠해 놓으면 아연이 철 대신 부식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 부식 작용으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 혹은 우레탄 수지도 우리가 씁니다. 우레탄 수지는 좀 비싸고요. 에폭시 수지는 좀 쌉니다. 우레탄 수지와 에폭시 수지가 있는데 에폭시는 바닷물에 쓰는 선박 등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요즘은 에폭시 수지가 건물 바닥에 탑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에폭시 바닥으로 많이 쓰는데 비스페놀 A와 에피클로리진을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 말을 꼭 외워줄 필요 없지만 아미노산 등의 경화제를 강해서 에폭시 수지는 수지에다가 경화제를 넣어서 붙이면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도 우수하고 내열성, 내수성이 크고 적이절연도도 우수해서 도로 접착용, 방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에폭시는 A제와 도료와 경화제인 B제를 섞어서 씁니다. 경화제를 많이 넣으면 빨리 굳고요. 경화제를 척기 전이면 천천히 굳습니다. 경험상 시간을 해서 쓰는데 약 한 20분의 1 정도 경화제를 섞어서 씁니다. 여름에는 조금 넣고 겨울에는 좀 많이 넣어서 빨리 굳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에폭시 수지로 우리가 냉각탑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에폭시 수지에다가 그라스울을 넣어서 그 성형을 시킨 다음에 냉각탑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에폭시 수지입니다. 방청용 도료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